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 입문과정 4회차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우리는 앞 시간에 건축법상 기본적인 용어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물 몇 개가 있었죠? 3개. 건축물, 대지, 공작물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를 3가지 공부했습니다. 뭐죠? 건축 행위. 건축 행위는 5개가 있었죠? 네.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 그 다음에 대수선 행위하고 방금 용도 변경 행위 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 적용 대상 지역이에요. 자, 첫 시간에 그 기본적인 용어를 정의할 때 잠깐 보셨던 거죠? 자,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내 고객이 땅 사서 건축을 할 때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이죠. 자, 도시지역 같이 오죠.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 첫 번째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된 지역. 그 다음에 동가읍지역. 단, 동가읍지역이 섬인 경우 인구 50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자,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도라고 합시다. 자, 우리 고객이 땅 사서 건축을 할 때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에요. 건축법이 전부 적용. 건축법상 모든 규정에 맞도록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받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은 첫 번째 도시지역이에요. 자,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모든 규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도시지역. 그 다음에 자, 도시지역 밖으로 나가면 건축 밀도가 낮습니다. 네, 도시적 외의 지역은 건축 밀도가 낮기 때문에 자, 그 도시적 외의 지역은 지구 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된 지역, 도시적 외의 지역 중에서 지구 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됐거나 지구 단위 구역구역이 지정됐거나 그리고 동가읍 지역, 동가읍이 섬이라면 인구가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 전부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 전부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을 하면은 당연히 일부 건축법 적용을 배제하죠. 일부 건축법 적용을 이제 배제를 하게 되는데, 자, 전부 적용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배제되는 건축법 규정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기 적어놨죠. 적어놨는데 어떻게 외워야 되냐면은 첫 글자 따라서 이렇게 올 거예요. 첫 글자 따라서 전부 적용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다음에 건축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그리고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대도는 큰 도둑이잖아요. 큰 도둑이 되려면 뭘 잘해야 되죠?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건이니까 건이 2개니까 건투. 대도, 건투, 방대. 그렇게 보죠. 대도, 건투, 방대. 큰 도둑, 대도가 되려면은 건투도 잘하고 어릴 때부터 꿈이 방대해야 자라서 큰 도둑이 될 수 있잖아요. 대도, 건투, 방대. 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도, 건투, 방대 하고 대하면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규정,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그리고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이죠.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네. 자, 도시지역과 그리고 도시적 외의 지역에서 지구단위 구역구의 지정이나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은 건축법을 일부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때 배제되는 규정 6개가 어떻게 외웠죠? 우리는 자, 그 5개를 대도, 건투, 방대 그렇게 외웠죠. 방대.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의 관계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다. 이거 다 배워요. 배우는데 잠깐만 이야기를 할게요.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을 접하는 관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여기
여기는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있는데 지목이 둘 모두 지목이 대예요. 근데 금방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축물이 있잖아.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의 길이가 2m 이상을 접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해야 한다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대한 법 규정이에요. 바꾸기 가면은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지 않는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없다. 즉 건축을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해석하면은. 그러면은 대지에 2m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지 않는 대지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즉 건축 허가가 안 나는 거예요. 맹지라고 취급해버린 거죠. 그럼 위에 봐요. 위에는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맹지잖아요. 그럼 여기 건축을 하는 방법은 이대로 허가가 안 나니까 여기에 지역구를 설정합니다. 아니면 소유구를 취득하면 더 좋죠. 3위는. 이렇게 해서 여기에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최소 몇 미터? 2m를 확보하면은 이 골목 안쪽에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이에요. 그러면은 도시적 밖에 건축을 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의 지정이 없고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건축을 할 때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m 이상을 접하지 않더라도 건축이 허가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칙이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도록 법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가 이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재난이 발생하면은 화재라든지 홍수라든지 지진이 발생하면은 신속하게 어디로 뛰어야 되죠? 도로 쪽으로 뛰어서 신속하게 안전한 대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난 발생 시 대피를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도록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법으로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이죠. 도로의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이것도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도로의 지정에 관한 건축법상 규정이에요. 이런 법 규정을 도시적 밖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건축선 지정입니다. 건축선 지정이나 또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건축선 지정이나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를 이해하려면 건축선이 무엇인지 용어를 아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축선을 입문과정이니까 건축선을 잠깐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선이 무엇일까? 이겁니다. 건축선 보십시오. 우리 건축법상 도로의 소유 너비는 몇 미터 이상이 원칙이죠.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모두 가능한 소유 너비 4m 이상을 도로의 소유 너비를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접하고 있으면은 건축선이 뭐냐면은 건축법상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 이거잖아. 이것을 건축법상 건축선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선은 이 대지에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대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이렇게 지으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 허용 한계선이 여기까지니까 이 허용 한계선,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돌출하여서 이렇게 건축을 못하도록 규제하려고 그 둔 선을 뭐라고 하죠? 건축선이라고 합니다. 이 대지의 건축주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 허용 한계선은 여기까지다는 뜻이고요. 이 대지의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 허용 한계선, 건축선을 1mm도 넘어서 도로로 돌출할 수 없도록
그 한계선을 그어둔 것을 건축선이라고 하고, 건축수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수로 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반대쪽에도 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도로가 건축수상 도로의 소유너비 4m 이상 도로에 대지가 접하면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적 밖의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동가업지권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선 지정이나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규정이 다 적용되지만 도시적 밖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고 동가업이 아닌 지역에 이렇게 건축을 하면은 건축선 지정 그리고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도시적 밖의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건축 규제를 하지 않는 거죠.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건축법. 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하고, 건축선은 대지에 건축을 허용하는 건축 허용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한다. 건축법상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4m 이상 도로의 대지가 접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만약에 하나만 예외를 보여드릴까요? 만약에 도로의 너비가 2m예요. 2m. 건축상 도로의 소유 너비는 4m인데, 거기에 미달되는 2m 도로가 있다고 하자. 양쪽에 대지가 있는 거예요. 소유너비 미달되는 4m에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이렇게 대지가 있어. 이때는 건축선을 어떻게 지정하냐면은 도로의 중심선 기준입니다. 나중에 배워요. 이 도로의 중심선 기준입니다. 중심선. 중앙선이라고 하면 돼요.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이니까 오른쪽, 왼쪽 모두잖아, 모두. 양쪽으로 소요너비가 4m잖아요. 소요너비의 2분의 1, 즉 2m를 이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이쪽으로 2m를 후퇴합니다. 이렇게 2m를 후퇴해요. 이쪽으로도 2m를 이렇게 후퇴해요. 후퇴된 그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건축선을 지정하는 거예요. 이 건축선이 되는 거예요. 다시. 소유너비 4m에 미달되는 도로 2m는 소유너비 4m에 미달되잖아요. 미달되는 도로 양쪽에 대지가 있으면 건축선을 어떻게 지정하죠? 그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쪽으로 각각 소요너비는 4m니까 4m의 2분의 1, 즉 2m를 소요너비의 2분의 1을 2m를 양쪽으로 각각 이렇게 후퇴해서 후퇴된 점들을 연결하면은 이게 건축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 제가 피끔 치고 있죠. 건축선하고 도로 경계선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포함됩니까? 제외될까요? 제외되는 거죠. 그럼 이게 건축선이니까 이 대지에 건축을 한 건축주는 이 건축 허용 한계선 안에만 이렇게 건축을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도로로 이렇게 돌출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도록 건축선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이 뭐죠?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이죠.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이죠. 우리 그 국토계획법에서 방화지구를 배우잖아요. 방화지구는 용도지구예요, 용도지구. 그죠? 화재를 예방할 몫으로 지정한 용도지구죠. 그러면은, 한번 봐요. 여기 방화지구, 이 동네에 방화지구가 지정되면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방화지구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오늘 주요 구조가 뭔지 알죠? 내기, 바보지, 계단에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자, 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 구조로 합니다. 견딜내, 불화,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로 건축합니다. 그리고 불에 연소되지 않은 불연재료를 사용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화지구 안에 땅을 사서 건축할 때는 건축의 주요 구조를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내화 구조로 하고, 또 건축재는 불연재료, 불에 연소되지 않은 건축재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평당 건축비는 비싸지만 화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잖아요. 이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도 도시적 밖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동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건축할 때는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규정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대지 분할 제한이죠. 대지 분할 제한. 대지 분할 제한. 대지 분할. 건축부에서는 대지 분할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200평 대지를 딱 절반 분할하면 100평이 되잖아요. 양쪽이. 또 분할해버리면은 50평이 돼버리잖아요. 각각. 또 분할해버리면은 25평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25평 대지에 건축을 하면은 대규모 건축물입니까? 소규모 건축물입니까?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을 하잖아, 도시에. 소규모 건축물이 밀집되면 도시는 발전합니까? 설렴화됩니까? 설렴화, 빈민가가 돼버리는 거야.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일정한 용도 지역별로 일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법으로 제한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중에 어차피 건축부에서 외워야 됩니다, 어차피. 예를 들면은 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6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을 못하게 제한합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얼마죠? 그렇죠. 15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지역. 녹지지역에서는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됩니다. 다음 중 건축법상 다음 중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 대지 분할 제한 기준 면적이 가장 큰 용도 지역은 정답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대지 분할이 제한되잖아요. 이게 답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도시지역 밖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없고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건축을 하면은 대지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저기 산골 마을에 가면은 작은 오두막집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 미달되는 대지분할이 제한된다는 법을 적용 안 받기 때문에 60제곱미터 미달되는 작은 대지에도 시골 동네에는 오두막집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도시지역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법을 이 6개의 건축법을 전부 적용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 6개의 건축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제도로서 전부 이해하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축법상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죠? 도시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외의 지역 중 지구단위 계획구 지정대가 된 지역과 동가읍에 해당하는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고 그 전부 적용 지역이 아닌 지역은 6개의 건축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어떻게 외웠죠? 대도, 건투, 방대. 연습하시면 되죠.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방화지원의 건축물,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이걸 이제 대략적으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에 있는 대지는 도로의 2m 이상을 접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간단히 한 건데 지금은 어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냥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왜요? 다시 기본 이론 강의할 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다시 배워요. 이걸 다시 배운다니까? 도로의 지정 절차, 폐지 절차 봐도. 건축선도 이것도 한 30분 정도 다시 설명을 다시 해요. 이걸 배우고 두 번째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 그때 이해가 한층 깊게 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입문과정은 맛보기 강의니까 어차피 쭉 한번 들어보시고 모르면 그냥 따라오시면 돼 계속. 모른다고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해석수가 거듭될수록 귀는 열리고 이해는 깊어지고 알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지니까. 그죠? 첫 수에 배부를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에서 건축협정 제도죠. 건축협정. 참, 건축협정하고 이제 그 다음에 공부할 결합건축제도는 신설된 거거든요. 네. 한 3, 4년 전에 신설돼가지고 최근에 꾸준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건축협정 제도를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입문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저는 항상 정확한 개요를 이해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공법에서 정확한 개요를 이해했다는 것은 책을 안 보고
예를 들면 건축협정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타인에게. 그죠? 전문가는 전문 지식에 익숙해야 되니까. 아니, 건축협정을 배웠으면 건축협정이 무엇인지, 건축협정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면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로 할 수 없다는 것은 개념이 정의가 안 된 거죠. 네. 근데 건축협정 체결이 가능한 지역을 그냥 외우고 있는 거죠. 건축협정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건 잘못된 공부방법이라는 거죠. 협정 인가권자가 누군지는 쪽지정서 외우면서 건축협정이 무엇인지를 모르더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자, 입문과정, 특히 이제 기본 이론까지는 기본적인 개요를 정확하게 이해해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 보지 않고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건축협정이 무엇일까? 지금 여기를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개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건축협정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와 같이 공부하는 약 1년 동안 건축협정이 무엇인지는 항상 이 그림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건축협정이 딱 나오면은 저와 같이 설명드렸던 그 그림들이 연상이 되면서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끈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건축협정입니다. 그래서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죠. 어떤 분을 보면 꼭 설명을 하면 막 필기를 해요. 설명은 듣는 거죠. 필기는 여기 돼 있고. 건축협정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림을 그리고 막 따라 필기하고, 근데 쓰면서 설명을 안 듣고 필기만 남기고 그러죠. 정말 좋지 않은 공부방법이죠. 보시겠습니다. 건축협정이 뭐냐면은 이게 4개의 대지가 있어요. 4개의 대지가. A, B, C, D 4개의 대지가 있어. 그럼 우리 조금 전에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뭐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의 몇 미터? 2m 이상을 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D 대지는 이게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가 1.5m예요. 1.5m. 2m 이상을 접해야 되는데 1.5m 접한다고. 그럼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에 의해서 D 대지는 단독으로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축가 안 나요. 건축 못하는 대지예요.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 건축에서는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조경을 해야 돼요. 조경. 그래서 대지의 일정한 부분을 건축을 하지 않고 조경 조치를 해야 돼요. 조경. 나무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이 일정한 기준 이상이면은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서 부설 주차장을 만들어요. 주차장 면적을 확보해야 돼요. 나머지 대지에다 건축을 하겠죠. 여기다 같이.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D 대지는 건축할 수 없고 A, B, C 3개의 대지에 건축을 했고 연면적이 각각 1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연면적 4개의 대지의 연면적 합계 얼마죠? 3000제곱미터. 연면적 합계 3000제곱미터로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건축협정이 뭐냐면은 건축협정이 무엇이냐 하면은 건축협정은 토지 소유자 A, B, C, D 토지가 4개고 각각 갑을병정 이렇게 갑을병정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있겠죠.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 토지에 지상권자가 있으면 지상권자,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합의로. 전원이 합의해야 돼, 전원이 합의서에 도장을 꽝 찍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4개의 토지 소유자 4명이 전원 합의로 우리 이 4개의 토지에다가 공동으로 건축을 할까? 라고 협정하면은 공동으로 건축할 것을 협정했으니까 건축협정이 되는 거야. 또 기존 건축물 소유자들은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을
대수선을 함께할 것을 협정하면 대수선 협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함께하기로 협정하면 리모델링 협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앞에 대표적인 건축협정, 대수선협정, 리모델링 협정이 가능한데 이걸 뽑아서 제목을 뭐라고 붙인 거죠? 건축협정이라고 붙인 거야. 4개의 토지 소유자가 4개의 토지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건축하기 위해서 협정한 게 뭐죠? 건축협정이라. 건축협정은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가 있으면 전원 합의가 필요한 거야.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모두가 합의하더라도 지상권자가 반대할 경우에는 건축협정을 할 수 없다. O 믿겠습니까? O. 지상권자가 반대했으니까 전원 합의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4개의 토지 소유자가 여기다가 공동으로 건축을 해서 협정하면은, 건축협정을 하면은 손해가 있어야 됩니까? 이익이 있어야 됩니까?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협정을 할 거 아니에요. 얻는 이익이 있어야. 그죠? 맞벽 건축 시 대표적인 거 소개할게요. 맞벽 건축. 맞벽으로 건축하면은 맞벽 건축이 뭐냐면은 맞벽을 건축하면은 건축물을 벽을 마주보게 붙여서 건축하는 게 맞벽 건축이에요. 맞벽. 벽을 맞대어 건축한다 이 말이에요.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맞벽으로 건축하면 공동으로 건축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4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각각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협정이 체결된 연접한 대지 4개를 대상으로 건축법을 통합 적용해 줍니다. 일부 건축법 등 일부 건축 관련 법을 통합 적용해요. 통합 적용해 줍니다. 예를 들면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통합 적용해줘요. 그러면은 4개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봐서 법을 적용해 주니까 아까 D 대지는 1.5m가 접하니까 단독으로 건축 못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협정이 체결된 이 4개의 토지를 대상으로 법이 적용되니까 4개 중 하나만 2m 이상을 접해도 건축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럼 D 대지가 있던 부분도 건축 가능하죠. 이익이 크죠. 건축 면적을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조경에 관한 규정도 통합 적용해 줍니다. 그럼 조경을 4군데 해야 됩니까? 한 곳만 하면 됩니까? 한 곳만 하면 돼요. 한 곳만. 조경을 한 곳만 하면 돼요. 한 곳만. 4군데 해야 되는데 한 곳만 하면 돼요. 조경 면적이. 주차장법상 부설 주차장을 각각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 곳만 주차장을 만들면 되는 거야. 그만큼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커졌죠. 여기다가 빌딩을 4개를 짓는데 맞벽으로 건축할 수 있어요. 벽을 마주보고 건축하는 거야. 4개의 빌딩을 마주보고 A, B, C, D 4개의 빌딩을 마주보고 건축할 수 있어요. 벽을 마주보고 건축할 수 있는 거죠. 앞에서 보면 하나 빌딩인데 내부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벽만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5,000제곱미터씩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5,000제곱미터씩. 그럼 4개의 대지에 건축이 된 것은 얼마죠? 2만 제곱미터의 건축 면적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각각 건축하면은 3,000제곱미터인데 4개의 대지에 D 대지는 건축도 못 하는데 조경도 4군데 해야 되는데 주차장도 4곳이 다 각각 구해야 되는데 그죠? 그만큼 면적을 줄여서 건축 면적을 크게 하니까 큰 4개의 빌딩을 건축해서 그만큼 경제적 이익이 건축주의 경제적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입된 게 건축협정 제도예요. 이 제도를 4, 5년 전에 왜 우리나라 국회에서 통과시키느냐 하면은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3개가 있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는데 제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책을 보지 않고 개념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하시라고 그랬죠.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 부족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주고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하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데, 방금 말씀드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이야. 그러면은 앞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옛날에는 재개발해서 전부 한꺼번에 철거해버리고 아파트 지었는데, 이제 그 재개발하던 지역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해당 지역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면서 낡은 빌딩은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리뉴얼을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사업성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낡은 빌딩 4개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협정해서 이렇게 건축협정을 통해서 건축을 하면 많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건축협정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과거 재개발, 재건축, 즉 철거 방식 위주로 하다가 일정한 지역의 건물을 모조리 철거해버리는 철거 방식 대신에 그 지역의 건물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낡은 빌딩을 개별 건축주가 리뉴얼할 때 경제성을, 즉 사업성을 확보해 주려고 건축급상 건축협정 제도가 도입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과거처럼 전면 철거 방식 위주로 가겠다는 겁니까? 철거 방식의 보존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겁니까? 보존 방식을 병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입된 게 건축협정이야. 그러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면 건축급상 건축협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강의를 들으신 분 중에서 2022년도에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신 분은 느꼈죠. 공법은 시원찮게 공부하면 가락을 면하기가 쉽지 않구나. 화려한 인터넷 쇼 강의를 들으신 분이 시험지를 받으면서, 그죠? 시험지를 받는 순간 하늘이 노랗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까? 그럼 저하고 같이 하셔야 되죠. 건축협정입니다. 그럼 건축협정은 어디서 가능할까? 봅시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은 전원 합의로. 그러면은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찬성하더라도 지상권자 한 명이 반대하면은 건축협정은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전원 합의로 다음 중 한 개에 대한 지역과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을 협정할 수도 있고, 건축협정, 대수선을 공동으로 할 것을 협정할 수 있고, 대수선 협정, 리모델링을 공동으로 할 것을 협정할 수 있는데, 이름을 건축협정이라고 붙였다는 거죠. 근데 건축은 뭐죠? 5개. 신축을 협정할 수도 있고, 정축, 개축, 재축, 이전을 협정할 수도 있고, 그게 건축협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건축협정 대상지가 될 수 있는 곳이죠. 될 수 있는 곳. 국토교획법상 지구단위구역구역, 그리고 도시및 주거환경법상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고 보존 방식으로 하게 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 그리고 철거지가 아니고 존치지역 등은 건축협정 대상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및 주거환경법상 전면 철거 방식으로 하게 될 재개발과 재건축 대상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은 건축법상 건축협정 대상지가 될 수 없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만 건축협정 대상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유는 보존 방식으로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협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건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합건축이에요. 결합건축. 이게 이제 건축법 마지막 테마가 됩니다. 결합건축. 결합건축이 뭐죠? 라고 물으면은 책 보지 않고 개념을 말할 수 있을 때까지 개요 이해를 완벽하게 하십시오.
건축 입증이 뭐죠? 상상이 되죠. 아까 A, B, C, D 4개 토지. 자, 토지 소유자, 건축 소유자, 지상권자가 전원 합의를 통해서 건축을 공동할 것을 협정하거나 대수선이나 리모델링을 함께 할 것을 협정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건축 협정이라고 한다. 건축 협정을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죠? 네. 맞벽 건축 시 공동으로 건축과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건축 협정을 하면은 그 건축 협정에 체결된 연접한 대지 4개를 대상으로 아까 건축법 관련, 건축 관련 일부 법 규정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합니까? 통합 적용해 줍니까? 통합 적용해 주는 이점이 있다. 이 정도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축 협정이 가능한 지역이 어딘지 등은 소소하게 이제 따져서 공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시작하는 게 계략 건축이니까 계략 건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는 개요 설명이 없잖아요. 법 조문은. 조문을 보면은 개요 설명이 안 되니까 설명을 듣고 조문을 봐야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략 건축이 무엇일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고 그 전에는 누구죠?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법률 전문가입니까? 부동산 전문가입니까? 부동산 사업을 통해서 미국의 부자가 된 사람이 뉴욕의 트럼프 빌딩이잖아요. 건물주죠, 건물주, 건축주, 건물주. 이요 준주거지예요.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국토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이 허용하는 용적률 지단도는 500%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허용하는 용적률은 500%예요. 그죠? 근데 A 대지하고 B 대지 2개의 대지가 있는데 A 대지 소유자는 용적률 준주거지역에 허용되고 있는 용적률, 조례를 허용한 용적률이 500%인데 그 중에서 200%를 적용해서 건축을 합니다. 그러면은 건축하지 않고 남아있는 용적률이 얼마나 남았죠, 아직까지? 허용된 용적률 500% 가운데서 200%를 적용해서 건축했고 용적률 300%는 건축하지 않고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B대지의 건축주가 용적률 500%를 모두 사용해서 건축을 했어요. B20층 빌딩을 지고 20층 빌딩을 지은 거죠. 그래서 그 20층 빌딩이 건축하고 45년 됐어요. 45년 되니까 건물 빌딩이 낡으니까 임대가 안 되고 공실이 생기고 임대 수입이 없잖아요. 또 보수 보강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철거해버리고 다시 리뉴얼 할 거예요. 철거하고 다시 지어야 되는데 아니 강남에 20층 빌딩 하나 가지고 있다고 장롱석에 200억 300억 넣어둔 건 아니잖아. 무슨 돈으로 건물을 다시 건축주가 이걸 철거하고 다시 짓냐고. 그래서 그 사업성을 확보해 주려고 만든 제도가 뭐죠? 이 B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가 B대지에서 건축물을 리뉴얼할 때 사업성을 확보해 주려고 만든 게 계략 건축 제도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계략 건축이 뭐냐면은 B대지에 허용되는 용적률이 500이잖아요. 500을 허용하니까 20층까지 건축이 가능했잖아요. A대지에 건축하지 않고 남겨둔 용적률이 300이죠. 이걸 사오는 거예요, 사와.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허용된 용적률 500%에 300%를 매매를 통해서 용적률을 사오면은 용적률 500 플러스 300이니까 얼마죠? 800%를 적용해서 빌딩을 지을 수 있잖아요. 용적률 800% 빌딩을 지으면은 50층 빌딩을 지었다라고 가정합시다. 네. 그러면은 종전보다 30개 층을 더 지었잖아요. 이걸 분양을 해서 건축 비용을 구하라는 거예요. 상당한 부분을 구할 수 있죠, 분양해서. 네. 이렇게 2개의 대지 소유자 합의해서 용적률을 각각 적용합니까? 통합 적용합니까?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결합 건축이라고 하는 거죠. 앞으로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에 2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하면 용적률을 합하여
통합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계략 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계략 건축이 뭐죠? 라고 물으면은 용적률 통합 적용 제도예요. 대지 간의 치단 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용적률을 각각 적용합니까? 통합 적용합니까?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계략 건축 제도로 합니다. 계략 건축이 뭐죠? 용적률 통합 적용 제도예요. 이게 계략 건축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뉴욕에 트럼프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을 계략 건축을 통해서, 즉 이웃 대지에 건축하지 않고 남은 용적률을 매매를 통하여 가져와서 빌딩을 높게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현대 도시 건설 역사, 빌딩의 역사가 길기 때문에 1층이 계략 건축제도 도입됐고, 우리는 이제 경제 개발을 하면서 70년대, 8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빌딩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부터 서서히 이제 빌딩이 낡아지기 시작하니까 리뉴얼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그 빌딩주들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계략 건축 제도가 도입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건축 협정을 하면은 건폐율은 통합 적용돼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도 통합 적용해요. 대지 안에 조경에 관한 규정도 통합 적용해요. 그리고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 등이 전부 통합 적용돼요. 그런데 건축협정만으로 용적률이 통합 적용이 안 되니까 두 개의 대지 소유자 합의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려고 별도로 만든 게 뭐죠? 계략 건축 제도라는 겁니다. 이제 계략 건축이 무엇인지 알겠죠?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에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해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것을 계략 건축이라고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계략 건축 대상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밑줄 긋죠.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몇 미터? 100m 이내 범위에서 대지 간의 최단 거리가 100m 이내일 경우 두 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를 한 경우 건폐율이 아니고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용적률을 통합 적용하여 건축을 건축할 수 있는 것을 계략 건축이라고 한다. 그래서 입문과정은 계략 건축이 무엇인지 이렇게 개요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땡큐예요. 네. 그리고 계략 건축 대상지. 그러면 빌딩을 높게 건축할 수 있으니까 녹지 지역 안 되겠죠. 주거 지역 안 되겠죠. 강남 상업 지역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겠죠. 개요를 알면 상업 지역 자동으로 되잖아. 녹지 지역에서는 계략 건축 안 되잖아요. 녹지 지역에 무슨 빌딩을 올립니까? 주거 지역에서 무슨 상업용 빌딩을 올립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역세권 되잖아요. 서울역 앞에 되잖아요. 빌딩 높게 올리면 팔리게 분양되겠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요를 알면은 다 암기상이 아니잖아, 보니까.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업상 정비구역 중에서 보존 방식으로 하게 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만 계략 건축 대상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철거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 건축은 전부 철거돼 버리기 때문에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리뉴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목적으로 지정된 정비구역은 앞서 조금 전에 공부했던 건축협정이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계략 건축 대상지가 될 수 없는 거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만 계략 건축 대상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정도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할 때 이 개요만 이해되어 있으면 살짝 이렇게 우리가 언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계략 건축이고 건축법은 이제 마무리를 다 해드린 거죠. 건축법 적용 범위 위주로 이제 설명을 쭉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건축법 적용 범위를 3개를 나누었죠. 적용 대상물, 적용 대상 행위, 적용 대상 지역, 전부 적용 지역과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지역. 그리고 이제 별도로 테마, 중요한 거, 계략 건축하고 건축 입장에 대해서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건축법은 여기까지고요. 네, 주택법 시간에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